D-20일 행정사 2차 대비 민법 계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관련된 사례 위주로만 보고요. 쟁점되는 거 위주로 보고요. 20일 동안 일단 뭐 방법 있나요? 많이 풀어야죠. 자, 1번, 81번 문제입니다. 갑은 2014년 5월 10일 조명용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을에게 자기 소유의 상가 X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으로 하여 임대차 기간이 2014년 5월 10일부터 2015년 5월 9일까지로 임대하였습니다. X건물 인도받은 을은 조명용품을 운영하던 중 2014년 9월 10일 X건물에 대하여 3,500만원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이때 을은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명용품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번, 문제 1번이죠. 갑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14년 11월 10일 병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2014년 12월 10일 X건물에 관하여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과 을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해 설명하시고요. 문제 2번, 임대차가 2015년 5월 9일 만료로 종료한 후 을이 병을 상대로 법원에 3,500만원 상당의 유익비상을 청구하였고 위 임대차 종료 당시 X건물은 을이 지출한 비용만큼 가치가 증가하고 현존하고 있었다면 이 경우 유익비상 청구권 행사의 요건에 비추어 을의 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이죠.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상가건물 문제 제기죠. 상가건물 임차인 을의 임대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건물 임대인 갑이 자신의 건물을 매도한 경우죠. 그래서 그때 새로운 건물의 소유자 병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 상가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이죠. 요건은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이 대항력 요건입니다. 그래서 대항력 발생 시기는요, 사업자 등록은 신청하면 2기일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2기일부터. 이때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그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대항력은 존속. 이 3번이요. 대항력 존속.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임차권은요. 임차 건물에 대하여 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요, 그렇지 않죠. 보증금이 전액 변제 안 됐기 때문에 대항력인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사안의 해결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건물에 인도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임차인들은요 뭐라 그랬죠?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대항력은 취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을은 건물의 매수인 병에 대하여 대항력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의 건물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 했으니까요. 네, 여기서는 대항력 요건 잘 판단해야겠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그죠?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문제 제기 보시면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 건물의 매수인 병에게 그 유익비 상환 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죠. 그래서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권이란, 그죠? 유익비란 뭐죠? 유익비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목적물의
그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죠. 여기서 유익비라는 것은. 그래서 유익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목적물의 실제적으로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요건은요, 행사 요건은요, 첫째, 독립성이 없어야 된다. 즉 지출에 의한 계량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이 되어 그 소유권이 온전히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만 임대인의 상환이 문제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 계량물이 임차물과 별개의 그 독립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유익비 상환이 아니라 뭘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즉 행사 요건은 독립성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유익비는요, 임대인이 실제 지출액과 가치 증가액 중에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출액과 가치 증가액, 그러니까 실제 지출액과 가치 증가액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계약이 종료한 후일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유익비는 계약이 종료한 때에 비로소 상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어야 한다. 그죠? 유익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 임차 건물 부분에서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 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간판 설치비는 유익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간판 설치비 같은 경우는 임차물의 그 건물, 그죠? 건물의 그 객관적 가치를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 간판 하나 달았다고 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다. 임차 건물 부분에서 간이 그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 부착시킨 시설물, 간판은 그런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이기 때문에 건물 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간판 설치비를 유익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의요건 효과 볼까요? 효과는 비용 지출 후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것이라면요, 신소유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것이라면 신소유자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임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당연히 유치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 볼게요. 사안 해결. 임차인 은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죠. 결론은 을은 건물 매수인 병에 대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을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례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는 계약 해제 해지에 대한 통지네요. 그래서 오피스텔 분양자인 갑 주식회사가 을 등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갑 주식회사가 이미 받은 분양 대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약관을 둔 다음에 을 등의 명의로 대출받아 중도금에 충당하면서 대신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면서 을 등이 이미 납부한 분양 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548조 2항이 정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을의 갑 주식회사에 대한 이자의 반환 청구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설명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문제의 제기입니다. 문제의 제기. 그래서 사안의 경우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서 볼까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약관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압 주식회사가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할 경우에 이자 지급을 배제한다. 네, 라는 취지. 이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인지, 그래서 즉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하거나 부당하게 원상회복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관법 구조의 계약의 해제에 관한 통제 내용인데요. 지금 약관법 구조에는요, 계약 해제에 관하여 특정한 사항에 해당이 되면요, 그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내용이 약관법 구조 내용을 써야겠죠. 그래서 첫째, 법률에 따라 그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고객의 해제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죠. 둘째,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세 번째, 법률에 따른 사업자 해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서 고객에게 부당한 우려가 있는 조항. 세 번째 조항이죠. 사항입니다. 네 번째,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 다섯 번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서 사업자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있는 조항. 여섯 번째,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입니다. 이때 이제 문제 해결을 봐야겠죠? 문제 해결입니다. 사안 해결. 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고요. 지금 판례는요, 민법 제548조 2항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래서 계약 해지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자의 반환 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뭐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죠.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당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사안에서요, 갑 주식회사는 무효인 약관의 내용을 들어 무효인 약관을 들어서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없죠. 거절할 수 없고, 을은 뭐합니까? 을은 분양 대금과 또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548조 제2항, 그죠? 조항을 하나 적어줘야겠어요. 민법 제548조 제2항은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금전의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 그렇죠? 그래서 계약 해지로 인해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서 이자 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그죠?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 이른 조항으로서 추정되어 이를 정당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다. 이게 팔레이테죠? 네. 그래서 각 주식회사는 무효인 약관의 내용을 들어 이자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요. 을 분양 대금과 이에 대하여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약간 구조. 그래서 해제에 관한 통제 9가지, 예, 6가지 정리해야겠죠? 일단 여기서 사안에서 문제된 건 이런 거겠죠? 그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 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릴 우려가 있는 조항. 그리고 이런 거죠.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요거네요. 요거. 등.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약관을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조항은 반드시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5번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번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 연장,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무효입니다. 자, 83번 계약금의 종류.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세 가지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계약금이라는 건요.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으로서의 성격을 띱니다. 네,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 그래서 증약금은 계약금의 최소한의 성질. 둘째,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입니다. 해약금. 그래서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는 기능을 하는 계약금을 말하고요. 민법 565조 1항은요. 계약금을요.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565조 해약권은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에 인정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해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입니다. 위약금. 그래서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라는 것은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띠는 계약금을 말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특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예. 즉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의 계약금은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규책 사유로 인해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요. 채무 분리 행위로 인한 실제 입은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고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의 상대방에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계약금이 위약금인 경우에 그것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불분명하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네.
또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요,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그 예정액의 그 예정액 상당금의 청구 외에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요. 위약벌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양립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위약 시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요. 565조 제1항에 해약금으로 인정된과 동시에 398조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이 계약 위약 시 계약금 교부자는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돼요. 당연히 어떤 그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이런 조항이 있어야겠죠. 예, 그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 자체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그 손해배상 예정액의 예정은요,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9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 손해배상 예정만 있으면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예정이 있으면 그 예정액 상당금 그 청구 외에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위약벌이 있으니까 위약금 특약, 그 위약벌이 있으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양립할 수 있어요. 양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그 예정액 상당금의 청구 외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위약벌은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 양립하기 때문에 좀 손해배상 예정액 상당금 외에도 어떤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약금 특약 중요합니다. 계약금 종류 확인했고요. 자, 84번입니다. 채무자 갑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 을의 경매 실행을 통해서 병의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조 문서에 의한 저당권 설정 이미 밝혀져서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매에 의한 그 담보 책임에 관한 약수를 하시오. 됐죠? 그러면은 경매에 의한 담보 책임의 의의입니다. 1번 의의.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지는데요. 이건 뭐냐?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 책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경매에 있어서 그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보고요,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보아 1차적으로 채무자 또는 2차적으로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이죠. 일단 첫째, 권리의 취득이 유효한 공경매에 의한 것일 것. 권리의 취득이 유효한 공경매에 의한 것일 것이어야 됩니다. 것일 것.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을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그 경매가 그 국가기관의 법률에 따라 행하는 공경매여야 됩니다. 공경매. 그래서 경매 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어야 하고요. 사경매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경쟁 체결 방식이기 때문에 무효로 된 경우에도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될 뿐입니다.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부당이득의 법리가만 적용됩니다. 사경매 같은 경우. 둘째, 경매로 인한 취득한 권리의 하자가 있을 것. 지금 권리의 하자거든요. 경매에서의 담보 책임은 유효한 권리 취득에 장애와 같은 권리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요.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로 인해 취득한 권리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요,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권리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담보 책임을 부정합니다.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그렇고요. 권리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권리 하자.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판례가 그 담보 책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의 내용은요. 첫째, 그죠? 담보 책임의 부담자. 자, 담보 책임 부담자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요. 채무자 부담이죠. 2차적으로는 배당받은 채권자가 자신의 그 배당금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죠. 다음, 물상 보증인 경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 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가령 목적물이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이때 판례는요. 물상 보증인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 담보 책임에 따른 반환 의무는 1차적으로 물상 보증이자겠죠. 물상 보증이 되며 경락인이 경매 무효를 이유로 그 계약 해제나 대응 감액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행사하는 상대방도 당연히 물상 보증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락인의 권리. 경락인은 1차적으로 그죠? 채무자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제하고 그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락인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또 계약 해제할 수 있겠죠. 계약 해제하고 또 배당금의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손해가 만약 잔존했어. 이후에도 손해가 존재할 경우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그죠? 이후에도 손해가 존재한다면 그 대금의 그 배당을 받은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그죠? 2차적으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그가 받은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혹은 채권자가 권리하자에 대해서 악의인 경우에는요, 그 악의인 자에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채무자 혹은 채권자가 권리하자에 대해서 악의였어. 이때는 그 악의인 자에게 대금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책임의 내용을 1차적, 2차적. 1차 채무자, 2차적은 채권자가 진다. 2차적으로 그 배당받은 채권자는 자신의 배당금 범위 내에서 진다. 그죠? 그리고 경매 목적물이 물상 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물상 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1차적 책임을 물상 보증인이 진다. 그래서 경락인이 경매를 무효로 계약 해지나 대금 감액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행사할 때는 상대방도 물상 보증이 되고 경락인의 권리는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대금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하고 배당금의 반환 청구 가능하다. 이후에도 손해가 존재하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그 채권자가 받은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 혹은 채권자가 그 권리 하자에 대해서 악의였다면 그 악의인 자에 대해서는 대금 감액 또는 계약 해제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경락인의 권리.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사례입니다. 사례 문제고요. 일단 읽어봐야겠죠. 갑은 2015년 을에게 자기 자신 소유의 3층 단독주택을 7억 원에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7억 원. 단독주택이 7억. 상당히 고가네요. 그죠? 주택이 7억. 그래서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3억 원을 받은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면서 주택을 인도하여 주었다. 이때 잔금 3억 원은 지급일에 3억 원 지급일은 2015년 6월 1일로 정하였다. 그 후 을은 2015년 5월 1일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2015년 5월 15일 병에게 주택을 3층 그 주택의 3층을 보증금 2억 임대차 기간은 2015년 5월 15일부터 2년을 정해서 임대하였다. 임차인 병은요 사업 관계상 자신의 주민등록은 종전 주소지에 그대로 두고 아내 정을 세대주로 하고 자녀들을 동거 가족으로 하여 주택에 이주한 후 2015년 5월 16일 전입신고를 하였다. 또한 을은 자신의 채권자 A에게 그다음에 1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2015년 5월 25일 그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갑은 잔금 지급일이 2015년 6월 1일이 지나도록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다음날 적어도 7월 5일까지 이행해 줄 것 최고하였는데 7월 5일이 경과했음에도 이에 을은 지급을 지체하자 7월 9일 해제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 이 경우 갑이 해제한 후에 병에 대해서 점유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였다면 병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문제 제기해 볼게요. 이 사안에서는요. 갑이 일단 해제가 주장할 수 있는지, 갑의 해제권이 적법한지 문제. 그래서 만약에 갑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하다면 그 병이 그 해제 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의 해제권 행사 적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해제권 행사 요건, 네, 문제. 그다음 이행지체, 병의 항변 이렇게 주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갑의 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 여부에서 해제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그래서 매수인 을이 그죠? 매수인 을이 잔금 지급에 대한 이행지체가 있었으므로 그죠? 잔금 지급에 대한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 해제권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그래서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죠? 이행지체로 인한 법정 해제권 발생하려면 이행기가 도래해야겠죠? 그게 첫째,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둘째,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어야겠죠?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고 이행기가 가능했어야 되고 근데 이행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 셋째,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넷째, 위법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서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 효력이 인정됩니다. 해제 의사표시까지. 지금 사안을 볼게요. 사안에서 을은요. 잔금을 3억 가지고 있죠. 을은 잔금 3억을 2015년 6월 1일 날 이행기가 도래했죠.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그럼에도 을은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을의 잔금 지급 채무는 금전 채무로서 채무 불이행에 과실이 없음 이유로 항변할 수 없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래서 규칙 사유 인정됩니다. 이미 갑은요. 그리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였죠. 이에 대해서 을은 뭘 주장할 수 없겠습니까? 동시행 항변권 당연히 주장할 수 없겠죠. 이미 소유권 넘겼잖아요. 그죠? 따라서 갑이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했죠. 상당 기간 동안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7월 5일이 지났음에도 을이 그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7월 9일에 해제 의사표시를 했다. 이때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병은 뭐라고 항변하냐? 지금 해제 후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가? 그거거든요. 민법 548조 1항 단서에는요, 해제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병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로서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 제3자는요, 원칙적으로 그 계약 해제가 있기 전에 그 계약에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급부된 물건이나 권리 자체 또는 그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계약 해제가 있기 전에 그 계약에서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급부된 물건, 권리 자체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등기, 인도 등의 공시방법이나 계약, 이 당사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춘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취득하여 등기한 자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자도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그 임차인은요, 소유권을 회복한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요, 매매 계약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로 인도받은 그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 해제 전에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는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취득했는지, 그러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요건은요, 당연히 주택의 인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춰야 됐죠. 이러한 대항 요건을 갖추면 이 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안의 경우 병은요, 주택에 입주하여 인도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인도는 했죠.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등록과 관련해서요.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지금 임차인 병은 사업 관계상 자신의 주민등록은 주소지에 두고 아내 정을 세대주로 하고, 그렇죠? 자녀들을 동거가족으로 하여 주택에 이주하는 2010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병 자신의 주민등록이 아닌 아내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 요건을 충족하는가 여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고 판시해요. 그래서 정에게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인정된다고 보여지죠. 따라서 문제 해결 봤을 때 갑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지만 병은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해제 후 보호받는 제3자로서 갑의 인도 청구에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20점이 아닌 것 같아요. 문제 길이만 보면은 40점인데 20점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쓰면 되니까. 자, 다음 볼게요. 자, 환매권 실행. 환매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환매권 효과, 환매권 실행에 대한 약속이 여기 나오면, 자, 환매권 행사 방법과 환매권에 대한 효과. 당연히 소유권 복귀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역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비용 상환 문제는요. 매수인이나 그 전덕자가 목적물에 대해 비용 지출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인은 비용 상환해야겠죠. 그리고 이 비용은 당연히 환매권 행사 시 제공하지 않고 나중에 상환해도 문제 없는데요. 단지 비용 지출자는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빨리 네가 상환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환매권 행사 방법은요,
첫째, 자, 환매권 행사 방법. 행사 방법. 자, 1번 매도인은요, 환매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 즉 환매 의무자에게 제공하고요. 환매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첫째 매도인은요, 환매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환매 의무자죠?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환매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겠죠. 그래서 또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환매권 행사는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성권이니까. 그리고 환매권은 재산권이고 일신 전성권도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성이 있고요. 양도성이 있으면 뭐의 대상이 되죠?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환매권 양도는 또 환매 의무자의 승낙 요하지 않습니다. 요게 좀 특이한 사항이죠. 환매권의 양도는 환매 의무자의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4번. 자, 환매권 대위 행사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은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때 매수인은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요. 잉여액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뭐 할 수 있다?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매수인은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 대해서 매도인이 그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지급해서 환매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5번 목적물이 멸실하면 당연히 환매권도 소멸하겠죠. 6번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을 등기한 경우, 환매권자는 목적물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환매 특약을 등기한 경우 환매권자는 목적물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그 환매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환매 효과 볼까요? 환매 효과. 1번 소유권 복귀죠. 네. 이때 소유권 복귀에 있어서 학설이 나뉩니다. 재매매설이 있고요. 해제권 유보부 매매설이 있는데 이 설에 대해서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판례 입장을 기억해야겠죠. 판례 입장부터 정확하게 쓰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설은 나누지만, 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 환매 특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그 환매 등기가 맞춰진 경우는요, 그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하면요, 환매 등기가 맞춰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를 해버리면 환매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소멸하죠? 소멸해요. 그래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재매매설은 뭐냐? 자, 환매를 그 원매매 목적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재매매로 보기 때문에 그 매도인은요, 재매매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 인도 청구권을 가질 뿐 이전 등기 및 인도를 해야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복귀합니다. 그래서 그 환매의 효과라는 게
그냥 재매매로 보기 때문에, 그죠? 환매는 원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당사자 간의 재매매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은 재매매를 해야 매매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 인도 청구권을 갖는 것 뿐이며 이전 등기 및 인도를 실질적으로 해야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는 말이고요. 해제권 유보 부매매설은요, 일단 환매를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관계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을 했을 때 이런 말 써주죠. 물권행위 유인성을 인정하면요, 의사표시만으로 등기, 인도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는 거죠. 근데 물권행위의 독자성, 무인성을 인정하게 되면 그 매도인은요,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 청구를 가질 뿐이므로 등기나 인도를 해야 소유권 매도인에게 복귀합니다. 이거는 뭐 재매매 계약서와 똑같죠. 판례 입장은 뭐 매도인이 환매 기간에 적법 환매를 행사하면 그 이후 환매 등기 이후 맞춰진 제3자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소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과실과 이자의 상계입니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보죠.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자, 매수인이 그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할 때 매도인은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이 비용은요, 환매권 행사 시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상환되지만 비용 지출자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문이에요. 민법 제 594조 제2항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그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해 비용을 지출할 때 매도인은 그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이용은 환매권 행사 시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상환해도 되지만 비용 지출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환매권까지. 네. 봤고요. 1세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출제 테마만 좀 정리하고 있는 건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은 기간 동안 실전 사례 연습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쇼터디.com에서 꾸준하게 반복하시면은 반드시 붙습니다. 네. 자신감 가지고 남들 못 쓰면 다 못 쓴다. 최대한 많이 써본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일요일 저녁이고요. 지금 시각 9시 40분입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행정사 2차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번 시험 잘 마무리해서 또 추석 연휴가 이어오잖아요. 추석 연휴 때는 좀 사회적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또 좀 푸근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